안녕하십니까. 롱테이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 연세대학교 철학과 김영철 선생님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선생님께서는 한국윤리학계에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치시면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윤리학이라는 삶과 가장 밀착된 철학의 어떤 분과를 실제로 삶 속에서 실현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는,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서 다양한 강연과 저서를 통해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계신 영향력 있는 철학자시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기업에서 경제 활동을 하시는 CEO들을 상대로 수많은 강연을 해오고 계시고 지금도 이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철학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는 점에, 철학의 본질에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철학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단순히 어떤 쟁이들의, 업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삶 속에 녹아있는 지혜들을 밝혀내고 깨닫고 또 전달하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철학의 본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어느 누구보다도 한국에서 그러한 작업을 해오시는 철학자 중에서 단연 최1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선생님의 어떤 양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선생님께서는 연세대학교 철학과 학부를 졸업을 하셨고요. 연세대학교 철학과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하시다가 도미하셔서 볼링그린에서 석사를, 그리고 시카고 대학, 굉장히 명문 대학이죠. 시카고 대학 철학과 대학원에서 박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주로 다루시는 쪽은 이제 윤리학 중에서도 어떤 윤리적 문제들이 사회 규범화할 수 있는가, 또 사회 규범화하는 때에 어떠어떤 문제들이 노정이 되는가, 또 그런 문제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풀 수 있는가 하는 쪽에 이제 집중해서 연구를 진행을 해 오셨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학자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소임이라고 하면은 연구와 교육일 텐데, 뭐 연구는 물론이고 교육 쪽에 워낙에 이제 강의를 워낙 잘하시고 하셔가지고 연세대학교에서는 이제 베스트 티처로 이제 선정이 되신 바 있고요. 이제 그거 외에도 다양한 어떤 매체나 기관에서 베스트 티처로 선정되신 바 있습니다. 이 세미나를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거 어디서 한번 뵌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매체에서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오고 계셨고, 특히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KBS에서 있었던 특강에 출연하셨던 걸 제가 기억하고요. JTBC에서 기획해서 지금도 아마 방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뭐 세미 학술 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이런 곳에서도 초반에 출연을 하신 걸로 제 기억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것은 철학의 현실화, 현실 속에서의 철학, 요 태제에 무엇보다도 걸맞은 그런 어떤 철학 작업을 해오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김영철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오늘도 날씨가 추운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대단한 영광입니다. 아까 올 때 네. 콧물이 좀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 티를 마시고 나니까 아주 좋네요. 뇌에 다행입니다. 아주 잘 풀리고, 다행입니다. 오늘 방송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이제 선생님 오늘 모시고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주제는, 지난 7월에 그 철학의 힘이, 선생님이 저술하신 철학의 힘이 이제 개정판이 나왔고, 그렇습니다. 네. 초판은 2015년에 출간이 됐었죠. 그리고 상당히 화제가 되었던 책이긴 한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아주 훨씬 깔끔하고 좋은 장정과 편집으로 또 이제 또 그 개정판을 하시면서 또 이제 군데군데 이제 손을 많이 보셔서 훨씬 더 이제 완전한 채로 책이 나오게 되어서 아주 저로서도 굉장히 기쁘고,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2015년도에 나왔을 때도 물론 뭐 이 책을 보고 했지만, 철학에는 문외한인 분들이 삶 속에서 느끼는 어떤 이런 문제들을 철학적으로 매우 쉽게, 그러나 가볍지 않게 풀어낸 책이다라는 느낌을 이제 크게 받았습니다. 특히 이 장을 굉장히 이제 작게 쪼개시면서 지루하지 않게 음, 어떤 문제 중심으로 접근해 가신 게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이 책을 어떻게 집필하시게 된 동기 혹은 뭐 또 이제 개정판을 내시게 됐던 어떤 계기 뭐 이런 게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동기는 뭐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철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면 다들 뭐 너무 어려워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개념들을 굉장히 철학자들은 정확성을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념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내는 철학자는 개념 디자이너들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이게 일반인들한테 접근이 불가능한 수준에 가면 그게 큰 음. 의미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반인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까 글을 쓰자. 그리고 머릿속에 둔 거는 개념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예화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음, 음, 그래야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음.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공자님, 소크라테스 4대 성현의 책 보면은 예화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걸 벤치마킹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제가 그 반열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스타일은 그거는 또 이제 반대에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뭐 여태 사람들 사실 반대에 그렇게 평가받은 건 아니니까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는 일단 철학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현실을 살 때 개념을 가지고 살지는 않는다. 그러면 현실은 사실 예를 가지고서 사는 셈이죠. 항상 모든 게 다 예가 되니까.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판단할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 분들은 경험칙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요것의 어떤 간극을 매우 쉽고 평이한 형태로 이제 메워보시면서 작업이 된. 그렇게 저도 이해를 했고, 이제 선생님 말씀도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장담소 때 이 책을 한번 읽으시면 네. 이게 철학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구나 하는 그 맛을 분명히 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선생님 말씀에 100%, 1000% 동의하는 바이고요. 이거 저희 일종의 루틴 같은 건데, 저희 루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철학을 공부하시겠다고 결심하게 된 배경이나 동기,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고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세상을 좀 알고 살아야 되겠다. 그냥 막 살아가는 거 말고 세상을 좀 알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저 철학 공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펄펄 뛰시는 거예요. 아버님은 경영학을 공부해야지. 무슨 얘기, 경영학에다가 1억까지 합치면 일본하고 무역하는데 내가 아주 큰 힘이 되어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근데 네가 갑자기 철학하겠다 그러니까 청천벽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놀래시고 부정적 반응을 보일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굉장히 실망하시고 낙담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래도 세상을 좀 알고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철학을 공부하게 되면 세상을 점점 모르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했는데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굉장한 해안이 그걸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세상을 한편 네. 굉장히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부분들이 많다. 음. 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사람이 죽는다는 게요. 못 먹어서 죽는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이해 못 해주고 내가 왜 사는지 나도 모르겠고 그때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삶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철학을 박사학위까지 하고 교수 되고 또 세상 사람들하고 호흡하면서 점점 더 느끼게 됐습니다. 사실은 아버님 말씀, 뭐 제가 알기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편으로는 전곡을 찌른 말씀이시긴 한데 또 이제 원래 부산에서 맞습니다. 자라셨고 또 시기가 이제 70년대 이제 초반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선친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사실 일이고 이제 머릿속으로 그리셨겠죠. 그렇죠.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이런데 이러면 이제 부산은 또 일본하고 워낙 뭐 가깝고 했으니까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주 훌륭한 돈도 잘 벌고 명예도 있는 그런 그렇죠. 어떤 비즈니스맨 후계자로 삼으려고. 제가 장남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철학을 하겠다고 이거는 무슨 청천벽력인가 이렇게 생각하셨을 가능성이 많겠네요. 제 생각에도. 그렇죠. 근데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은 드네요. 아버님 말씀이 한편으로 맞고 저도 뭐 마찬가지고 철학할수록 점점 모르고 세상사 모르죠. 도대체 왜 모르나 라고 생각해 그렇죠. 보면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알다 보니 모르는 건데 결국에는 삶을 보는 세계를 보는 스코프가 점점 넓어지다 보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혹은 너무 깊어지다 보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단순하면 알기가 굉장히 쉬운데 이게 그 단순한 걸 또 뒤집고 음. 또 뒤집고 이러다 보니 뒤집을 때는 마치 아는 것처럼 해서 뒤집었는데 뒤집어 놓고 나니 더 모르고 뭐 저도 이제 같은 문제가 있어서 드릴 말씀인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좀 질문 내지는 좀 태제를 조금 바꿔서 세상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넓고 깊게 보기 위해서라 그러면 그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게 있잖아요.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보면은 그렇게 아름답다고. 우리 그 사진 같은 거 보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그런 사진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라 그러면 굉장히 관대한 의사결정들을 한답니다. 왜? 인간이 티끌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인간들이 살고 있는 속세라고 하는 게 막 아득바득하고 이런 거는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스코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고 동시에 보았던 것을 모르게 되게 점점. 이런 이중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분명한 거는 철학을 오래 공부하다 보면 해안이 생기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어떤 학문보다. 그래서 전공 잘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아버님은 어쨌든 청천벽력이었고 그렇죠. 그걸 뚫고 연세대학교 철학과에 가셨는데 아이, 갔죠. 그거는 그 과정에서는 무슨 뭐 태클이 있었죠. 그러니까 태클이 어떻게 이겨내죠? 무슨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부터 네. 뭐 전공을 철학하냐. 너 그럼 굶어 죽는다. 뭐 이런 태클 들어오고 네. 뭐 그 공부 계속 하다 보면 사람 정신이 이상해진다. 음. 이런 또 얘기도 듣고 소위 있는데 이른바 개똥 철학하다 보면 사람 이상해진다. 이상해진다. 뭐 여름에 뭐 외투 입고 돌아다니고 겨울에 반바지 입고 다닌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정면 돌파했던 것 같아요. 난 내가 일단 뜻을 세운 이상은 간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입시 공부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종홍 선생의 그 논리학하고 네네. 윤리학 네네. 책 사서 그거 보면서 내가 과연 잘한 선택을 한 것일까? 라는 궁금증이 너무 들었기 때문에 그때 그 책 보고 그랬어요. 그러셨구나. 응. 체크업을 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 하도 이제 주변에서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소시는 대로 이제 밀고 밀고 나가셔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니 뭐 대학을 가고 나니 뭐 선친께서도 어쩔 수는 없고 그렇죠. 뭐 이렇게 된 거네요. 근데 그 뒤로도 포기 안 하셨어요. 계속 저보고 너 혹시 대학원은 경영학으로 갈 생각 없냐. 그런 거 계속 물으시고. 또 그 시절은 뭐 저희 때도 그랬습니다만 뭐 전과를 하거나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한 시기였기 불가능이죠. 때문에 아니면 아예 이제 그만두고 재수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계속 경영학과를 대학원이라도 가서 진로를 그렇게 바꿔라. 그 결국 또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고 연세대학교에 이제 취입을 했을 때 아버님이 너 웬만하면 부산에 내려와서 하면 안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하여튼 아버님 굉장히 서운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까이서 그걸 했으면.
또 이제 그래요. 한편으로는 이제 선생님께서도 이제 주변에 좀 그 부산에서 활동을 하시면 그 주변에서 또 이제 그 커뮤니티에서 좀 어깨도 조금 올라가시고 뭐 이런 게 있으셨을 수도 있죠. 그런, 네. 어떤, 큰아들을 어떻게든지 가깝게 하시려고 했던 그 너무, 마음, 너무 사랑하셨네. 그 마음은 뭐 지금도 참, 좀, 안 그래도 제가 언젠가 선생님하고 이제 말씀 나누던 중에 그 선생님의 어떤 장남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은 바 있는데 저로서는 매우 재밌으면서 동시에 좀 충격적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선생님께서 아버님하고만 상을 함께 드셨다고.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싶으네요. 부모가 포기하지 않는 자식은 네. 반드시 성공합니다. 음, 음, 그건 무슨 얘기냐면, 비록 자식이 자기 원하는 대로 아닌 다른 길을 가더라도, 그래. 그러니까 아버님도 그렇게 섭섭해는 하시면서도 결국은 다 지원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부모가 포기하지 않는 자식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만큼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셨던 거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생각합니다. 이제 믿음을 주실 수 있게끔 또 그렇게 아들 노릇을 하셨을 거고. 아니, 아들로서는 제대로 못했어요. 맨날 뭐, 맨날 참, 걱정만 끼쳐드리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렵사리 철학과에 가셔서는 어떠셨나요? 역시 오길 잘했다. 저쪽에 가까웠나요? 한 80%에서 90% 정도는 만족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다 만족한 건 아니지만. 음, 음,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암기를 제일 싫어하고요. 음, 음, 그 뭐 논쟁하고 음. 토론하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럼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한 호기심 그런 게 굉장히 많고. 그래서 또 한때는 좌절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혼자서 머리 낑낑대고 생각을 했어. 근데 이미 고전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좌절하는 거예요. 이거 벌써 다 얘기가 돼 있는 거구나. 또 다른 한편은 그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수준이 어느 정도 오는 거구나. 뭐 이런 양가적인 느낌들을 많이 받았었죠. 뭐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강의라든지 네. 뭐 어떤 선생님을 학부 때 매료시켰던 철학자라든지 네. 뭐 어떤 뭐 에피소드 내지는 뭐 김영석 교수님 강의가 아,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도 활동하시나? 지금도 활동하시네요. 정말 믿어지지 않는. 그 수업 시간에 항상 책을, 원서를 한 5권 평균? 많이 들고 오는 날은 한 10권 가까이도 들고 오셔가지고 수업 시작하자마자 이제 이 책은 뭐에 대해서 쓴 책이고 이 책은 뭐 신의 본질에 대해 중세 철학을 가르쳤기 때문에 신의 본질을 잘 설명해 준 책이고 저 책은 무신론적 관점에서 비판한 책이고 그래서 책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게 지적 자극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나는 거는 박영식 교수님의 강의 또 위켄슈타인 아주 어려운 철학자죠. 근데 참 쉽게 설명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졸업 논문으로 위켄슈타인의 폼, 형식에 대해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미국 가서 포기했어요. 이 분석 철학. 그러니까 언어 철학을 포기했다는 얘기는 수업 시간에 I think, I believe 와 차이가 뭐냐. 이게 지금 한국 영어를 배우는 것만 해도 낑낑대는데 그 영어의 사틀한 차이를 갖다가 그냥 뭐 어감적 차이가 아니라 분석적으로 그걸 해내라 그러는데 내가 언어 철학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윤리학 또 정치 철학 미국에서는 왜 moral philosophy, political philosophy, social philosophy가 다 같은 한 덩어리잖아요. 네. 자기 마음대로 쓰죠. 그렇죠. 거의. 네. 자기가 이렇게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쓰고 그렇죠. 저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그래서 그냥 그쪽으로 돌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 나 도저히 언어 철학, 언어를 분석해내는 그래서 그쪽 전공하시는 분들 소위 분석 철학의 코어죠. 하드코어 존경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좀 이제 분리는 해서 봐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분석 철학이 하도 코어하게 되면 어렵죠. 근데 어렵다고 다 또 본령에 가까운 건 아니니까. 뭐 이를테면 뭐 천체 물리학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천체 음흠. 물리학을 그 어려운 걸 하는 사람들이 철학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음. 뭐 또 이제 어렵자 치면 또 한편 존재론도 또 그 나름의 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결국에는 김영석 선생님하고 박영식 선생님이 선생님 안에서 싸우다가 원래는 박영식 선생님을 선택했는데 음흠. 이건 내 길이 아닌걸 해서 김영석 선생님한테 돌아가신 뭐 일종의 뭐 그런 그렇게 된 셈이죠. 셈이네요. 예. 대중철학자로 많이 음. 활동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석사를 볼링 그린에서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시카고 가셨을 때 참 시카고라는 학교가 참 독특한 학교인데 미국 안에서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 학풍도 뭐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그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학회도 많이 갔었고 시카고 대학에는 또 그리고 제가 미국에 20대에 가서 첫 번째로 여행했던 곳이 시카고였는데 아, 그래요? 그 첫 번째 숙소가 시카고 대학 도미토리였거든요. 아이하우스라는 데 네, 혹시 맞습니다. 네. 인터내셔널 네, 하우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여러 음. 가지로 뭐 추억도 많고 또 제 박사 갈 때 그 시카고 대학의 소셜 넛이라는 협동과정 같은 그렇죠. 거기 지원했다가 고배를 마신 쓴 기억도 아. 있고 아주 뭐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시카고 대학 가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그 어떤 학풍이나 혹은 뭐 선생님의 지도 교수나 뭐 여러 가지. 충격적인 거를 지금도 기억하는데 학생하고 선생하고 스스럼이 없어요. 진짜 우리 소위 말해서 계급장 떼고 토론하는. 음, 그래서 선생님이 뭐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학생이 질문이 있다고. 질문이 있다고 할 때는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우회적 공격을 하기 위한 전초전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맞다. 그러면 근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한국에서 선생님이 얘기하신다. 그럼 우리는 받아 적는다. 예? 그 심지어 그 대한민국에서는 국무회의도 대통령이 말씀하시고 음, 이 장관들은 받아 적고 음, 그 제대로 안 받아 적으면은 레이저 눈빛이 날아가고 거기서 누가 손들고 질문합니까? 음, 그런 게 우리 수업 시간에 일반적인 풍경이었다면 여기는 왔더니 그냥 스스럼 없이 얘기하고 심지어 선생님도 학생 보고 I think you are wrong. 난 네가 틀렸다고 본다. 이런 얘기하는 거. 이게 저한테는 너무 큰 충격이었고요. 또 하나는 기말 그 페이퍼를 써냈는데 나중에 피드백이 어떻게 오냐면 미스터 킴은 네 생각이 어디 있느냐. 음, 너 지금 요약을 낑낑대고 한 것 같은데 네 생각이 왜 보고서에 하나도 없냐. 네 생각을 얘기해 줄 시점에서 네 보고서는 끝났다. 음, 그러니까 그거는 뭐 C나 B 마이너스 이상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성적표를 보면 정말 험악합니다. 험악. 대학원에 가서 그렇게까지 험악한 점수를 받을 거라고 생각은 못 했는데 험악한 C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쉽지 않은 일을 하죠. 퇴임하고 난 뒤에는 이제 말할 수 있다. 이제 근데 뭐 사실은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제가 선생님의 지도학생이었고 선생님의 수업을 학생으로서 많이 들었고 그 지금 말씀하신 거는 선생님의 수업 방식이기도 한데요. 선생님 수업하실 때도 항상 학생들이 얘기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선생님하고의 토론도 아주 정말 계급작된 요새 유행하는 말로 그냥 맞다이를 붙드는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해오셨잖아요. 네. 교육 철학이 있습니다. 네. 선생은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다. 뭐 하는 사람이냐? 학생이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럼 선생은 뭐 하려고 있느냐?
어디까지 학생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레벨이 어딘지 그거를 잘 본 다음에 이까지는 학생이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도와달라 그래도 할 수 있어. 격려는 해주죠. 근데 이거는 더 이상 학생이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도 바로 가르쳐 주지 않고 다른 학생들한테 기회를 먼저 줍니다. 누가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줄 사람 있냐. 그래서 그룹 지니어스를 뽑아내고 그래도 아무도 답을 못한다. 그래도 바로 답 안 해줘요. 다음 시간까지 이것을 생각해 오는 거로 하자. 이렇게 끝내면 어떻게 해서든지 학생이 결국 교육이라고 하는 게 교수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얼마나 뛰어난 것을 증명하는 장이 아니고 학생들이 얼마나 빨리 성장해 가는가. 이게 핵심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그 교육 철학은 이걸 어떤 방식으로 표현해낼까는 늘 고민했지만 그 철학은 변함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핵심적인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 이건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한국 사회를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입니다만, 제 소견에 그 중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문적으로 말하면, 모두가 학원 교육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뭐 요새 들어보셨겠지만 어디 대기업 면접 보는 것도 학원에서 면접 가르치고. 맞아. 그러니까 면접이라는 게 사실은 자신을 드러내는 어떤 행위인데 그것까지도 누군가의 세계관과 누군가의 스킬을 내가 흡수해가지고 내가 아닌 그 사람 걸로 보여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냥 학원 이렇게 돌리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능력은 점점점 없어지고 누군가 가르쳐 줘야만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판단이나 이런 것도 내가 세상을 보는 어떤 눈과 시각을 반성하고 되새겨보고 하면서 사실 형성이 되어야 내가 한 시민으로서 정치적인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고 정치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건데 그거조차도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으면 어떤 판단도 하지를 못하는 뭐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게 여러 가지의 어떤 사회적 문제들을 낳는다고 보는데 결국에는 이런 이제 현대 사회에서 또 이제 소위 이른바 이제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은 내가 나의 어떤 개인으로 서는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 어떤 나의 삶을 개척하고 물론 그렇다고 혼자 할 수는 없지만 그 아주 근본적으로는 내가 나의 삶을 개척하고 내가 어떤 세계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하고 반성을 하고 반드시 또 반성을 통해서 그 성찰 숙고를 통해서 이제 봐내고 이제 이런 어떤 스스로 돌파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워낙 어렸을 때부터 그런 과정을 다 차단을 해버리니까 다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시험만 잘 보면 되고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선생님의 어떤 교수 방법은 매우 이상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잘 진행이 됐나요? 이재 선생님 수십 년간 강의하시면서. 저는 그 연세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애들은 충분히 이걸 해낼 수 있는 애들이다. 이 세상에 세 가지 없는 게 있습니다. 첫째, 공짜 없습니다. 네. 공짜 바르는 분들요, 기억하십시오. 공짜 없습니다. 반드시 거기는 대가가 들어갑니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대가 없이 민주주의가 실행 안 됩니다. 두 번째, 비밀 없습니다. 이거 너하고 나하고 둘이 비밀인데 그러면 그거를 달아가지고 야 이거 비밀인데 너한테만 얘기할게. 그런데 이러고 계속 전달되는 과정에 해시태그가 하나 더 붙는 거지 비밀 없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뭘까요? 세 번째, 이거 선생님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저 네, 선생님 책에 나오는 얘기고, 제가 2장에선가 본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거 지금 보지 마시고. 2장에서가 본 것 같은데. 세 번째, 정답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착각에 빠져 있느냐?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육은 뭐냐? 정답을 빨리 정확하게 알아내는 거다. 그럼 뭐 시간 낭비할 게 뭐가 있어? 그냥
외우면 되는 거지. 이 세상에 정답이 없는데 그 정답이 없는 거를 갖다가 있다라고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객관식으로 치는 시험을 이게 지금 문제인 거거든요. 객관식에는 정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주관식을 치라는 거죠. 아니 완전히 다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객관식이 있고 그 다음에 꼭 주관식이 플러스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많이 하는 얘기가 그럼 누가 그다 채점을 하느냐? 사람이 해야죠. 뭐 안 되면 AI가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사람을 또 못 믿지 않습니까? 사람은 못 믿는데 그래서 블라인드로 가려야 되죠. 이게 정의의 문제하고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그 블라인드의 개념 그거는 이제 공리주의가 얘기하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라.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게 정의가 실현되는 거고. 뭐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선생님 말씀 뭐 매우 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도 뭐 제가 아까 이제 뭐 학원 이런 말씀도 드리긴 했지만 이제 또 하나의 문제점은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는 학원 문화 플러스 이게 시험 문화인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시험이라는 거는 일종의 퀄리피케이션이잖아요. 어떤 누군가가 어떤 포지션이 되어 그것이 이제 어떠한 평가 시스템을 거쳐서 뭐 너는 이 자리에 갈 만해. 뭐 너는 뭐 연세대학 철학과 학생이 될 만해. 그러면은 이제 그 퀄리피케이션을 거쳐가지고 누군가는 너는 되고 너는 안 돼. 요걸 해주는 과정인데 그게 결국에는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의 뭐 사원이 될 만해. 혹은 뭐 너는 공인 바리스타 일만 해.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일종 왕관을 씌워주는 거죠. 이렇게 뭐 혹은 뭐 이렇게 패차를 달아주는 거죠. 계급장을 달아주는 딱 너는 할 만해. 이렇게 이제 달아주는데 이제 한국의 거의 대부분은 그 달아주는 과정이 시험을 통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1, 2회성 시험 한 번 보거나 두 번 보거나 이걸로 이게 된단 말입니다. 조금 심하면 세 번. 뭐 예를 들어 지금은 뭐 로스쿨 제도가 있으니까 다릅니다만 뭐 세법고시를 보거나 뭐 이러면 이제 1차, 2차 있고 뭐 마지막에 이제 약간 요식행위 같은 3차 있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이 왕관을 씌워준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 사람의 스킬이 바리스타로서 적합해라는 건데 그걸 시험을 통해서 퀄리피케이션을 해버리면 오로지 그것만을 가지고 해버리면 이 사람이 실제로 바리스타로서 퀄리파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상관없이 시험에만 통과하면 되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대부분의 이제 시스템 자체가 요새 보니까 별놈의 자격증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어저께 본 거는 무슨 해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가이드 얘기. 뭐 일종의 가이드인데 그것도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시험이 있고 당연히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운전면허를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조금 낮이긴 했지만 지금은 저 운전면허 딸 때만 해도 선생님도 마찬가지셨을 거고 운전면허 시험장 가서 뭐 이렇게 모의 주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주지만 운전은 전혀 할 줄 모르는 뭐 그런 사람으로 면허증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왕관을 썼는데 가짜 왕관이. 너는 운전할 수 있어. 퀄리파이드 됐어라고 왕관을 씌워주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짜 왕관을 사실 씌워준 셈이고 그때부터 운전을 배우지 않습니까? 이제 뭐 연수도 받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시험에 맞춰져 있으니까 주입식이 용이하고 생각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류의 시험은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주관식이나 이게 아니고 객관식으로 하는 거면 오히려 다른 스킬 같은 게 훨씬 중요해지고 찍기. 네,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수업을 통해서 추구해 오신 어떤 스스로 생각을 하는 능력, 스스로 내가 그 왕관을 휩쓸기 위한 퀄리피케이션을 내가 갖추는 능력, 이런 쪽은 별 관심이 없어지고 뭐로 가든 시험만 통과하면 되니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뭐 그 시험의 메커니즘에 통달한 누군가가 넌 딴 거 필요 없고 이거만 외우고 이런 경우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시험만 봐서 가짜 왕관을 쓰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저는 그 시험 만능 사회가 우리가 된 데에는 첫째 신뢰가 상실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바리스타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는 바리스타 시험 쳐서 되는 나라가 없어. 네, 맞습니다. 뭐 없진 않은데 정확히는
바리스타 중에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소수일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우리는 바리스타 자격증이라는 자격증 제도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식을 중시하고 경험을 낮춰 경시하고. 네. 그럼 저쪽 사람들은 누구한테 배웠다, 사사했다, 그 선생님 밑에서 배웠다 그러면 더 이상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선생이 뭐 남발을 했는지 얼마나 엄격하게 학생을 가르쳤는지 그거 알 길이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신뢰도 깨져 있고 경험도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온도를 몇 도로 하느냐, 뭐 물이 어떻게 된 다음에 하는 이런 지식적인 거를 중시하니까 주지주의가 득세를 오랫동안 하는 바람에 우리에서는 전부 객관적인, 그것도 시험도 주관적으로 하면은 그거 안 되는 거니까 정답이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객관식 시험으로 딱 해가지고 자격증이 남발되고 실제로 자격증이 있는데 해보라 그러면 못 하잖아요. 경험이 없으니까 뭐 경험 없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성숙한 사회가 되려면 정직해야 되고 그래서 신뢰가 회복돼야 되고 지식보다는 경험이 더 중요시 되는 사회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선생님하고 지금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평가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합리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시스템이 평가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마디로 그 자리에 갈 놈이 가야지 사람들도 이제 그 시스템을 믿고 갈 만한 놈이 갔네. 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물론 뭐 이제 세상 사회가 100% 정말 모두가 다 역시 그 사람이 갈 만했어. 뭐 다 판단은 다 다르니까. 그래도 대충이라도 그래 뭐 평가 시스템을 믿어. 난 잘 납득이 안 되지만 그래도 난 평가 시스템을 믿으니까 이 사람이 내가 못 본 어떤 장점이 있을 거야. 정도가 돼야 이제 맞습니다. 그걸 감추고서 가는데 문제는 한국은 어떤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시스템을 만들면 그 시스템을 따라서 뭔가 긍정적인 아웃풋을 산출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시스템을 어떻게 좀 비틀어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좀 더 이로운 어떤 포즈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쪽에 너무 발달이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네네. 통치하기가 굉장히 힘든 국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정부가 뭐라고 발표하면 일단 거기에 대해서 믿고 따라가 보다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발생하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식으로 바꾸는데 우리는 딱 정부의 정책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대책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딱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주 이게 참 하기 힘든 국민인데요. 문제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지금 제일 문제냐면 사람들이 서로를 너무 안 믿어. 그 사람의 선의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데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의도가 무엇인지가 정확하지 내가 모를 때는 일단 선의로 해석해라. 이게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사회인데 우리는 제가 뭐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겠다. 의심하고 나를 해코지하려고 했을 거야.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바르게 안 나가죠. 그러니까 갈등이 엄청나게 불필요하게 증폭되어 있는 그런 사회를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근데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아니 우리나라처럼요 사기꾼이 많은 나라가 없을 거예요. 그럼요. 저도 그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거짓말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제가 경험이 사실 미국밖에 없으니까 미국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거짓말 많이 합니다, 애들이. 좀 제가 느끼기에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짓말을 많이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제재의 강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는 있어요, 다. 근데 그러니까 뭐 가벼운 사안들은 다 넘어가는 것 같아요. 다 믿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데 특히 허풍이나 뭐 이런 거는 뭐 대충 걸러서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뭐 좀 중요한 점이 이제 그 저촉이 돼가지고 그 거짓말이 중요한 어떤 항목에 저촉이 되고 그리고 또 나중에 들통이 났다. 그럼 거기에 대한 처벌이랄까 어떤 뭐 조직이나 이렇다면은 법적 처벌이 있을 것이고 뭐 거의 바로 뭐 해고 수준에 그리고 어떤 인간 관계에서도 누군가가 거짓말장이다라고 낙인이 찍혀버리면 거의 뭐 사회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그 사람들이 느껴지는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어떤 강도가 한국하고는 전혀 다르구나라는 걸 느끼기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사기치기가 좀 용이하지 않은 면이 있는 거죠. 한국은 좀 거짓말해도 좀 뭐 지나치게 관대하죠. 관대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honesty is best policy. 음.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이게 대표적인 공리주의적 모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의무론자들 같으면은 정직은 절대적 의무다. 근데 공리주의자들은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당신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 사회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모두가 정직해지는 것이 모두에게 가장 이롭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뭐 더 좋은 어떤 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하다면 거짓말도 해도 되는 거냐라는 틈이 벌어져 있다는 거죠. 의무론자들이 보기에. 저는 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휴민트를 예를 들어 봅시다. 휴민트 아시죠? 네. 인간 간첩. 네. 어느 나라고 인간 간첩을 상대 적대 국가에 안 보내는, 심지어 동맹국에도 서로들 다 보내고 있는 판인데, 그 우리가 보낸 휴민트가 첫째 있습니까? 그러면 없다고 공직자로는 해야죠. 없다고 네.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죠. 주영 대사관에 있는 그 2등 부관이 우리 첩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거짓말해야죠. 두 번째, 누굽니까? 없다고 그러는데 누구냐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고 끝까지 부인하는 거죠. NCND가 아니고 그냥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이죠. 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 어떠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비상 상황을 얘기하고 국가의 존망이 달려있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지 뭐 자신에게 돌아오는 어떤 개인적 이익 이런 걸 바라고 거짓말하는 거는 공리주의자들도 원치 않는 거죠. 왜? 그렇게 되면 신뢰가 깨지고 신뢰가 깨지면은 지불해야 될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그런데 반면에 그 우리가 잘 아는 칸트의 의무론적 사고에 따르면 그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절대적 의무. 이유는 있죠. 내가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를 조작하는 것이고 인과관계를 조작했을 때 발생하게 되는 모든 책임은 거짓말 한 사람한테 있고 다른 사람을 하나의 목적으로 존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내가 진실을 얘기해 줘야지. 그렇지 못하도록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절대적인 거다. 얘기하니까. 그런데 온도차가 있지만 분명한 거는 공리주의자라고 해서 거짓말을 뭐 식은 죽 먹기 이익만 앞에 있다면 뭐 얼마든지 뭐 거짓말해도 되고 하는 뭐. 절대적 의무론을 얘기하는 그 의무론 칸트라고 해서 뭐 아무 개념 없이 행복이나 결과에 대한 그런 뭐 생각 일절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아닐 텐데 물론 이제 이론적 차원에서 그런 간극이 있다. 근데 실존적 차원에서 당신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하여튼 어떻게든지 절충해야지 살아가지. 절충 안 하고 살아가기 너무 힘들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하여튼 절충을 하든 안 하든
윤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제일 그 비판받고 있거나 질문받고 있는 게 뭐냐면 당신의 삶은 얼마나 윤리적이냐. 뭐 이런, 음, 내가 윤리학을 전공한다고 그랬지. 음. 내가 뭐, 윤리적인 어떤 성인이라고 한 적은 없는. 수도승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당신은 전공이 윤리이기 때문에 남과 다른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이제 할 말이 없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경제학자 중에 주식 투자해가지고 하는 사람은 봤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경제 전문가면 먹으면 안 되지. 음, 비슷한 거라고 볼 수는 있는데 하여튼 다른 학문하고 이 윤리학하고 조금 다르긴 해요. 이제 실천적인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뭐 존재론이나 존재론이 단순하다는 게 아니고 존재론이나 형이상학처럼 그냥 이론 그 어쨌든 자체 복잡 다단하진 않죠. 어떤, 이론 그 자체를 나는 연구하고 있는 중이다. 음,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뭐 삶에 대한 자세 이런 거는 묻지 마라. 음. 라고 발뺌하기는 굉장히 힘들어, 윤리학하는 그럼 사람들. 그런 게 있죠. 네. 물리학자한테 너는 왜 이 모양으로 살아라고 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윤리학자한테는 네가 이렇다고 주장하면 거기에 맞게 지행합의를 해야지라고 얘기. 그게 들어올 그게 수 보니까 있죠. 제가 이제 최근에 윤리교육과 선생님들하고 몇 분하고 이제 음, 그 친한 교류를 맺고 있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강한 의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희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음. 윤리교육과 교수면 정말 윤리적으로도 어느 정도 완벽. 완벽까지는 아니죠. 그래도 갖춰야 한다는 압박감이 남달라야죠. 저희는 좀 사실 기본적으로 지행합의를 필요하다라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있지만 누군가가 정말 학적으로 뛰어난데 행실이 좀 나쁘다고 완전히 그 사람의 어떤 학적인 성취까지 폄하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욕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데 이쪽은 확실히 그런 게 저희 쪽보다는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가짐도 좀 조심해야 한다. 이런 것도 좀 있으신 것 같고. 우선 술을 삼가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근데 왜냐하면 술을 마시면 네. 이성 마비까지는 아니라도 이성의 흐트름이 오고 그 흐트러짐 속에서 햇소리가 좀 나오고. 달라요. 그게 저희 관점이에요. 그게 제가 이렇게 술자리도 가보고 했는데 술자리도 많고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소셜 프로토콜인 거예요. 그게 음. 약간 어떤 회사의 회식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거의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저도 경험이 그러니까 표본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저희처럼 그냥 다들 개개인이 다 자기들만 잘났고 이런 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철학은 뭐 좀 이렇게 비난받을 때는 뭐 지적 유희를 하고 있다. 뭐 개념 장난질 치고 있다. 그런데 그 철학은 개념 이종 격투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주 기초적인 그 규칙. 벨트 아래나 급소는 치지 마라. 그런 거 한두 개 빼고는 다 허용되는 그게 철학이잖아요. 그게 철학이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지적 유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들을 한다 그렇게 보이는 거는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그러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접근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완성된 그 무엇이 또는 거의 완성된 그 무엇이 나오면 그거를 놓고 얘기를 할 수 있어도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반대로 생각해보고 뒤집어보고 찢어보고 붙여보고 우리 인간 뇌도 그렇다는데요. 뇌도 진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있은 거를 없애게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대요. 그래서 파충류, 그 다음에 포유류 이런 게 뇌가 덕지덕지 이렇게 붙어서 나오니까 이게 어떤 때는 불쑥 파충류적인 그래? 네가 날 무시했어? 나도 죽일 거야. 이런 파충류적인 원색적인 게 툭 튀어나오고 정신없이 인간들이 행동하는데
그래서 전전두엽이 필요하대요. 이 요거를 잘 통화를 컨트롤 하는 아마 거죠. 칸트가 얘기하는 5성 같은 거겠죠. 이렇게 통괄하는 시스템 그런 게 필요한데 사실 철학은 꼭 통괄적 조종 능력에 대한 테스트를 저는 하는 거라고 봐요. 우리 그 비행기 테스트 파일럿들 있잖아요. 네. 목숨 걸고 하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공군 조종사 중에서도 최고로 뛰어난 사람들만이 그 테스트 파일럿이 되는 건데 철학자들이 저는 그렇다고 봐요. 어떤 개념의 프론티어에서 이제 아방가르드적인 면,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이죠. 어떤 그 문명의 아방가르드. 네, 그렇죠. 예, 그렇게 가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회 통념적인 의미의 어떤 예절이나 이런 거를 반드시 지켜야 되다 보면 언제 아니 수직 상승하면서 테스트 파일럿들이 일부러 엔진을 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나 봐야 돼. 어떻게 봐야 되니까. 수직 상승하다가 꺼졌어.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서 정상 궤도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거 다 테스트 해야 되니까. 그럼 또 다시 또 시동 걸고 이거 갔다 가면은 이 상황에서는 죽을 수도 있겠네. 그럼 와서 보안 지시해서 고치고. 철학자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철학자가 그런 거를 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외투 입고 다닐 수 있는 거고 겨울에 반츠만 입고 돌아다닐 수도 있는 그거를 평범한 범인들의 시선으로 잣대를 재면 미친 짓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뭐 직접 미친 짓을 해본 적은 없는데 그 수업 시간 강의실이라고 하는 그 제한된 공간 내에서 나는 많은 실험들을 해봤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우리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참 멋들어지게 같이 놀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철학자의 아방가르드한 면, 다시 말하면 그냥 이제 삶을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어떤 넓은 곳을, 조금 더 좀 깊은 곳을 바라보는 어떤 철학자의 특질이랄까. 그게 결국에는 뭐 테오리아겠죠. 그게 삶을 조망하려다 보니 그만큼 또 이제 뭔가 다른 사람의 삶과는 다른 궤적을 가지게 되는 이제 경우를 저희가 종종 보고 그런 점에서 사실 선생님의 작업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또 너무 또 멀리 가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게 되고 그렇죠. 그렇다고 또 이제 너무 현실 속에 있게 되면 더 이상 철학이 아닌 게 되고 그 사이에 어떤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현실과 그리고 그 탈현실 사이에서 뭔가 줄타기를 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철학자 나아가서 특히 윤리학자의 숙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특히 선생님께서는 그 간극을 좁히는 데 주력을 해오신 그걸 목적으로 삼아서 경주해 오신 그런 어떤 철학적 이력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보면 이제 매우 잘 드러나는데 어, 이 책에서 결국에는 삼고 있는 이 책에서 21개의 테마를 가지고서 그래서 세계를 조망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혹은 선생님 표현대로 하면 이 책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삶에 대해서 문제를 던지는 이제 그러한 식으로 이 책이 구성이 되어 있고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어떤 점에서 흥미롭냐 하면은 사실 이렇게 21개도 적지요. 사실은 따지고 그렇죠. 보면. 그러나 매우 중요한 이런 항목들을 짚어서 그거를 이제 고전과 선생님의 사유를 통해서 매우 쉽게 풀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이 중에 선생님께서 이 21개의 테마가 있지만 이 중에서 사실은 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이것을 공통하는 하나의 어떤 원리 내지는 어떤 총체적, 종합적 어떤 이런 문제가 있다도 좋고요. 뭔가 좀 요 21개를
에서 조금 더 21개 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아 난 이런 거는 좀 꼭 한번 문제를 던져보고 싶었다.'라는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삶을 가치 있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게 네. 초점이었어요. 어. 죽음을 모르고 삶을 살 수가 있겠는가? 어. 공자님은 물론 뭐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살아가기도 바쁜데 나 그 관심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정리하신 거거든요. 네. 그 절에 가면 불이라는 두 글자가 눈에 딱 들어옵니다. 네. 둘이 아니다. 네. 뭐가 둘이 아니냐? 네.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다. 이게 다 하나의 과정이다. 그렇게 근데 그 나름대로의 세상을 보는 눈인 거죠. 그래서 가치 있게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성찰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뭐 명상 같은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것도 뭐 명상하면서 성찰할 수도 뭐 있어요.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죠. 방법일 수도 있죠. 근데 성찰이라는 것 자체는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때 그게 성찰하는 거거든요. 정답은 없어요. 나는 왜 사는가? 뭐, 거기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살아야 한다? 라고 누가 정답을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그 질문을 나 자신에게 꼭 던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소크라테스가 성찰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는 삶이다. 라고 한 말에서 잘 들으라고 했죠. 그래서 나에게 늘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거를 공유하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철학자는 회의주의적이다. 행동이 약하다. 실행력이 없다. 그냥 지적 유희만 하고 있다. 이런 비판, 암체어 필라소퍼 얘기를. 그 사람들 안락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스스로에게 질문 던지고 스스로에게 답변하고 뭔가를 생각해보고 상상해보는 것에 위대한 힘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행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생각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실행할 수조차 없다. 갈매기 책 읽으셨죠? 갈매기의 꿈, 그 조나단의 예, 비행에 대한 비행에 대해서.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다른 새들은 전부 먹이 사냥하느라고 날아다니는데 얘 혼자서 수직 상승을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건가? 또 얼마나 빨리 수직 낙하할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거를 자기의 한계를 계속 테스트하다가 다 통과했어. 이제 더 이상 이룰 게 없어. 그래서 구루한테 찾아가가지고 이런데 내가 마지막으로 해봐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간 이동을 해봐라. 그러니까 깜짝 순간 이동은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그 답변이 진짜 난 잊을 수가 없어요. 네가 순간 이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때 너는 할 수 있다. 순간 이동이라는 개념이 뭔지를 이해 못하면 그걸 해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와, 이게 개념의 힘이구나. 내가 개념적으로 머릿속에 담고 있지 못한 것은 해낼 수 없다. 뭐가 뭔지를 알아야 해내지. 그래서 왜 우리가 뭐 아는 만큼 보인다. 뭐 여행 가이드들이 뭐 많이 쓰는 얘기인데 인생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당신이 어떤 개념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당신이 볼 수 있는 또 해낼 수 있는 그 영역이 결정되어진다. 그리고 사실은 논리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개념적으로 알지 못하면
내가 무엇, X를 하고 있다라는 그 X가 사실은 비워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뭘 해도 나는 알고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이 하는 건 무엇을 했느냐를 모르는 채 하는 거니까 사실은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논리적 귀결이 되죠. 그런 점에서 선생님 그 말씀이 굉장히 울림이 있네요. 더 굉장히 이렇게 볼 수는 있겠네요. 이 책에 들어가서 보면 선생님의 일단 시작점은 3장이네요.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인가. 음. 인간은 사실은 살아가는 인간은 엄밀히 말하면 아무도 없죠. 누구나 죽고 죽어가고 있는 건데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죽어간다라고 말은 하진 않고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니까 도대체 그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어떤 개념이냐? 그리고 그 살아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라는 쪽에서 일단은 이 책의 어떤 그 저술 동기나 혹은 어떤 풀어가지고 하는 이야기의 포가 성립이 되지 않나 생각 드네요.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은 그 스토아파 세네카가 던진 질문, 네.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것이라고 한다면 왜 네가 존재하지 않았던 탄생 이전에 대해서는 음, 두려워하거나 음, 뭐 기이하게 생각하지 않고 음, 살아있고 난 이후에 죽는다는 거.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그 시작 이전에 대해서는 왜 아무 생각이 없냐. 만약에 끝나고 난 뒤가 그렇게 궁금하고 불안하면 시작 이전에 나는 무엇이었나에 대해서도 물어봐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안 물어본 음, 이게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과정으로 생각해라. 아니 물론 이게 득도하기 전에는 쉬운 얘기가 아니죠. 음, 그렇지만 그쪽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북극성이 우리한테 해주는 북극성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제시해 주죠. 그 점에서 음, 북극성은 꼭 필요한 거예요. 음. 내가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뭔가를 보여주는 방향을 보여주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사실 소위 이른바 뭐 영어로 하자면 오리엔테이션, 내시박의 본령이라고도 사실 할 수 있잖아 생각도 맞습니다. 듭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를 좀 정리해 보면 결국에는 제 삶을 살아간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의 그 어떤 조건, 그 조건들을 우리가 한번 성찰해 보는 건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개념적으로 성찰해 보는 건.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선생님 책의 하나의 그 큰 아름다움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그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죽어가는 게 아니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또 어떤 우리의 어떤 삶의 자세가 필요한가. 그것이 단순히 어떤 개념의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시작점으로 하지만 비단 거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수행의 과정에서도 이러이러한 식의 어떤 문제들이 있고 이 문제를 이러이러한 식으로 접근해 갈 수 있다는 것도 제시해 주신다는 점에서 예를 들어 이제 제가 그 어느 장인지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만은 그 살아가려면 제일 중요한 건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음. 결국에는 이게 저는 의미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죽어가는 게 아니고 살아가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혹은 우리가 정말 또 하나야 마치 뭐 수단적으로 느껴지는데 그게 수단적인 것만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은 의미로 나의 삶을 채우는 그래야 이것이 삶이라는 것에 걸맞아지지 의미로 채우지 않으면 결국에는 뭐 가만히 있으면 죽을 테니까요 어차피 결국엔 죽어가는 쪽에 가까운 그런 삶이 되지 않겠나라는 점에서 계획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의미와 계획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렇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오리엔테이션을 딱 하는 순간 이미 어떤 의미를 찾아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또 북극성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의미로 작용이 되는 것이고 그 북쪽을 나타낸다는 의미.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가시면서 어떻게 인간이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성찰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성찰이라는 거는 반드시 바깥을 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일단 나에 대한 어떤 인식에서 시작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실 거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다. 네. 아까 또 잠깐 이제 의무론과 공리주의 얘기할 때, 그 다시 한번 제가 끄집어내겠습니다. 공리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지만, 사실은 이제 공리주의를 뭐 많은 분들이 뭐 들어는 보셨겠지만, 정확하게 공리주의라는 것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는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저희 윤리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제가 알려진 내용이지만,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한국윤리학계에서 몇 안 되는 공리주의를 표방하시는 희귀종이고, 분이고, 희귀종. 네. 근데 그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뭐 저희가 이제 롱테이블 세미나라는 다른 꼭지, 저도 이제 토론자로 참여하는 그 꼭지에서는 또 그 교원대 계시는 유지한 선생님이 출연을 하셔가지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그분도 이제 공리주의자시고, 근데 항상 이제 공리주의의 어떤 세적 불리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죠, 한국에서. 근데 이게 사실 한국만 벗어나면 얘기가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렇죠. 사실은 미국의 주류는 솔직히 봤을 때 공리주의자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영국도 그렇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한편으로는 한국에서의 세 불리함이 더 절실하게 다가오실 수도 사실 있겠죠. 근데 일단은 이제 첫 번째로 아까 이제 선생님 하신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그 공리주의라는 건 어떤 겁니까? 굉장히 심오한 질문인데, 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게 아마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모토인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행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공리주의의 목표죠. 근데 문제는 행복이 뭐다는 것을 그러면 규정하지 않으면 행복은 쾌락하고 똑같은 거냐? 쾌락적 요소가 중요하죠. 근데 수준 높은 쾌락과 수준 낮은 쾌락으로 쾌락의 수준이 다르다라고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이 개정을 했죠. 그 전까지는 벤담이 얘기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가장 핵심을 요약한 건데, 절대적인 권리나 절대적인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예외가 늘 있다는 거고요. 권리라는 개념도 공리주의자는 썩 좋아하지 않는 개념인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개인에게 절대적인 권리가 있고, 또는 반대로 국가에게 절대적인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 무엇이 연상되느냐? 바로 나오는 것이 갈등입니다. 내 권리와 다른 사람의 권리가 충돌하는 게 나오는 거죠. 누가 여기서 이길 거냐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그 절차를 거쳐서 그 갈등을 해결하겠지만, 권리가 가장 앞에 나오게 되면 좋은 점은 물론 세이프하죠. 그 권리 속에 내가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세이프한데, 저 사람의 권리와 내 권리는 충돌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럼 뭐로 이걸 풀 거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서야 풀리는 경우, 또 그래도 끝내 안 풀려. 법정에 소송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법정으로 소송을 가져가면요, 판사가 결국은 어느 쪽이 이겼다, 졌다, 이 표현이 중요한데, 이겼다, 졌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거든요. 그럼 진 사람이 승복할까요? 뭐 승복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뭐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마음으로는 승복 안 할 수 있죠. 마음속으로는 절대 승복 안 네, 해요. 네. 그 갈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봉합되는 거죠. 왜? 뭐 더 이상 호소할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모든 거를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만 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리주의자들은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근데 물론 권리와 의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라고 뭐 벤담은 얘기를 했었지만 그게 개인의 행복을 지켜주는데 좋은 수단으로서 기여하는 곳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뭐 개인에게 아무런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 가면은 또 굉장히 야만스러운 행위들이 막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거를 신주단지처럼 절대적인 뭐로 몰고 가면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공리주의가 또 하나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 언제든지 혁신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원래 처음 나올 때 그 급진주의자로 출발한 게 제레미 벤담의 사회 개혁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 제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전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의무론적 관점에서의 보복에 기초한 형사적 정의를 얘기했었죠. 근데 벤담이 이거는 비인도적이다. 상대방이 내한테 어떤 예를 들어서 싸우다가 내 팔을 못 쓰게 만들었다. 그럼 눈에는 이에 하면은 그 사람 팔도 잘라라.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이슬람에서는. 네,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주의적이다 해서 바꾸자. 그럼 어떻게 바꾸냐? 그 사람이 다시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도록 교화하자 해서 프리즌 감옥에서 리해빌리테이션 퍼실리티 교도소로 이름까지 다 바꾸고 그런 작업들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개혁을 하는 데에는 공리주의적 사고가 굉장히 필요하다. 만약 우리가 공리주의적 사고를 갖다가 완전히 거부하게 되면 완전히 거부할 수 있는 게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철학자들 가운데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완전히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윤리가 아니라고 생각. 그거는 또 하나의 그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법, 수단으로 윤리를 사용하고 있는 거지 그 자체를 윤리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공리주의적 사고가 오늘날의 우리 사회를 전부 천박하게 만들고 전부 피폐하게 만들었다고. 그건 너무 저는 억울한 누명을 씌운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추구하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 주장하는 게 뭡니까? 다수에 의한 횡포를 공리주의자들은 조장하고 있다. 소수의 그 인권이랄까 소수의 어떤 가치를 갖다가 짓밟고 있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는 게 소수가 행복해지는 것보다는 더 중요하죠. 저는 여전히 그렇게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CCTV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많이 하죠. 근데 CCTV가 없으면 여성들이 안심하고 공리적 기능이 상당히 크죠. 그죠? 귀가할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쓰레기 막 무단 방기하고 이러는 것들이 그 CCTV 설치되고 난 이후부터는 현격하게 줄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리주의자들은 남의 침실이나 탈의실이나 이런 데는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할 거예요. 왜? 거기서는 안전에 대한 요구보다 프라이버시의 침해적 요소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그렇지만 공공장소에서는 다 달아라. 이제 그러면 항상 그레이 에어리가 나오는 거죠.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의실은 그러면 이게 공공의 장소이고 또 유치원이 과연 공공의 장소인가 아닌가? 그럼 거기다 달아야 될 거냐 말 거냐고 논란이 그러니까 그 논란은 벌어지게 돼 있죠. 뭐가 공공의 장소인지 아닌지는 이런 토론을 통해서만이 합의에 이를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공공의 장소다. 뭐 유치원 원아들이 그 말 못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선생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선생들에 의해서 아동학대를 받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설치를 해야 된다. 라고 만약에 토론을 통해서 합의가 넘어가는 거죠. 뭐. 그럼 선생님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애가 지금 학대를 받고 있는 게 더 그걸 보호해야 돼. 이런 식으로 공리주의자들은 늘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수에 대한 보호가 안 되고 다수가 근데 다수의 행포가 도를 넘었으면 사회 행복 지수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또 공리주의자들은 그러면 그 다수의 행포 안 된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사실은 간단히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함축하고 있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윤리학의 근본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 무엇이 뭐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수위에서 논의를 진행할 수는 사실은 없는 내용이고, 이제 근데 대화라는 게 기본적으로 저는 누군가와 누군가의 어떤 주장을 서로 동의하거나 일치를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편은 이러이런 근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나는 또 이러이런 근거에서 그에 대해서 또 뭐 반박을 하거나 또 나의 이야기를 정리한다. 나의 생각을 정리한다. 이 정도의 사실 기능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이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 어,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권리와 의무의 문제를 가지고서 사회 시스템의 문제에 접근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바로 떠오르는 질문은, 그렇다면 공리주의적 세계관에서 기본권의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제 바로 이제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기본권이라는 건 도대체 그럼 뭐냐? 그러면 뭐 이제 한정을 짓자면 그 기본권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뭐 언론의 자유, 그리고 어, 내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눈치 안 보고, 그리고 근데 그 다음에는 어, 우리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 정도가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머지들은 요거는 별로 그 기본권과 관련해서 그다지 이견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들은 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최소 소득이라든가 아니면은 생존에 필요한 물질적인 기본 토대라든가 이런 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표현의 자유라든가 말씀드린 언론의 자유라든가 집회 결사의 자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보통 이제 칸티안들이 보기에는 시민사회가 꾸려지고 이런저런 저런 이제 시민사회는 기본적으로 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법을 이제 만들어가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 법은 왜 만들어지냐, 이 법은 또 왜 만들어지냐, 근거를 이제 상위로 올라가다 보면 이제 헌법을 만날 거고, 그 헌법은 또 뭐에 기초해 있냐, 그러면 이제 기본권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칸티안들을 생각할 때는 적어도 시민사회의 최종 근거로서는 기본권을 설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나아가는 이제 디그니티, 이제 인간 존엄성을 설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의 구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이들에게는 기본권, 모든 권리는 아니고 이제 기본권을 지키는, 어쨌든 보존하는 형태로 시민사회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런데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이 기본권의 문제는 일단 어떻습니까? 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일단 말씀 듣고 또 두 번째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권을 절대 권리로 선언을 해두면
그 이제 존 록이 양도할 수 네, 없는 권리, 네, inalienable 네. right로 설정을 하는 거고, 그 자연법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 공리주의자에게는 자연법의 개념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일부 공리주의자 중에서 뭐 그걸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더 의무론 쪽에 가까운 그런 사고인데,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침해될 수 없는 권리라고 개념 규정하고, 그것을 천부인권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주장해 나가는 데에 공리주의자들은 조금 어려움을 겪겠죠. 왜냐하면, 아주 기본적인 걸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음. 아까 그 얘기했듯이 절대 정지, 그 다음에 약속은 그 어떤 한 번 한 이상은 그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되고, 이런 이제 절대적인 법칙이나 권리를 얘기할 때 공리주의자들은 약간 한 발 뒤로 빼는 거죠. 오케이. 굉장히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 어떤 경우에도 침범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강한 얘기다. 그러니까 뭐 국가의 존망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양보는 불가피한 거 아니냐. 만약에 개인의 기본권이 절대적이다 그러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징집권 이런 것들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실제로 뭐 나는 평화주의자고 절대 나는 살인을 예행 연습하는 군대에 나는 징집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자기 양심에 따라서 그걸 얘기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진다 그러면은 절대 군대 가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절대와 절대가 충돌할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어느 쪽 하나가 결국은 더 우위에 가는 쪽으로 결정이 될 수 아니면은 그 갈등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뭐 액션은 하지 않더라도 표현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이 표현으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절대권을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난 그래서 그걸 행동에 옮겨서 군대 안 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뭐 개인의 의사가 양심에 기초한 의사이기 때문에 그건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없다면 그럼 하다못해 대체 복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등등으로 그 개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시점들이 분명히 올 텐데 그거는 공리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 이외에 다른 길이 있겠는가 하고 이제 반문하고 싶어요. 그래서 공리주의자들이 뭐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일을 진행해 나간다는 것이 장점으로 등장할 수도 있지만 심지어 롤즈에서 그러면 당신네들 노예까지도 그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키려면 부활시키겠느냐. 부활시키겠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그 융통성을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의 레인지를 어느 정도는 제한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그 빈틈을 자꾸 치고 들어오는데 뭐 영원한 공방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적 합의가 어느 시점에 가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럼 노예에 대해서는 절대 금지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어떤 경우에도 노예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공리주의자들은 뭐 상상의 나래를 막 펴가지고 이런 경우가 와도 노예 제도가 그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뭐 이제 그걸 만들어낼 수도 모르죠. 왜냐하면 절대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이건 정언명법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심지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조차도 이것이 하나의 전제가 되는 순간 공리주의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칼날을 들이댈 수 있다.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배가 고픈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
방앗간 주인이 쌀을, 비를 매점 매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저 방앗간을 공격해서 탈취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를 존 스튜어트 밀이 스스로 예를 들면서 이거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고 선동하는 것이고 선동은 존중받을 수가 없다 해서 사법처벌하는 거를 찬성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자 그럼 표현의 자유가 어디고 선동이 어디고 그것도 선을 또 그어야 되겠죠. 이 개념적으로 구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특정인을 특정하면서 저 사람을 처형하라든지 저 사람을 어떻게 재산상 손실을 주라라고 말하는 거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 아니고 선동의 범죄에 들어가고 실제로 만약에 이 사람들이 가서 탈취하고 탈취하는 것을 막는 방앗간 주인을 죽였다면 그 선동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럼 이제 이 선동과 표현의 자유의 구분을 개념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쪽에서는 말도 못하냐. 이렇게 이제 또 반박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과연 그런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을 실천에 옮길 것을 요구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냐 아니면 이거는 선동의 범죄에 들어가는 거냐 이건 또 놓고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어쨌거나 그건 하나의 예인데 말로 하는 거는 다 표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또 그 공리주의자들은 아니다. 말하는 것 중에는 폭력적인 말이 있을 수 있고 그 폭력적인 말이 엄청난 결과를 낳았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공리주의와 관련된 어떤 공리주의의 본질적 측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네요. 한편으로는 일단 1번 무언가 절대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의심을 해야 한다. 거기에는 무언가 모종의 도그마티즘이 있을 수 있다. 일단 1번. 탈도그마티즘적 어떤 접근 방식, 사회를 보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건 첫 번째에서 이끌어져 나오는 또 하나의 항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한다. 어떤 하나를 가지고서 그냥 연역적으로다가 다 쳐버리면 그렇게 되면 무언가 문제가 생긴다. 내가 표현의 자유라는 말조차도 표현의 자유라고 하게 되면 마치 연역적으로 보면 어떤 표현이든지 가능할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표현의 자유라고 할 때 그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고 어떤 거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고 사실은 준행위에 가까운 그런 표현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권리와 의무만 이제 이야기하게 되면 이런 어떤 구체적인 이런 아주 서틀한 아주 그 미묘한 이런 것까지 잡아내는데 한계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사회가 올바른 방식으로 굴러가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이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어쨌든 공리주의에 대한 어떤 기본권과 관련된 말씀은 대충 제가 다 동의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음에 이제 또 그다음에 좀 여쭤보자면은 결국은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으로서 항상 제기되는 것이 결국은 일종의 전체주의적 사고가 아니냐. 어쨌든 이제 물론 이제 벤담이 너무나 악시모론이라고 할 만한 테제를 제출했기 때문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게 두 개가 사실은 상충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간에 공리라는 것이 말 그대로 저희 번역을 할 때도 사실은 지금은 이제 공자를 쓰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 모두 공짜 이거 공공할 때 그 공짜랑 섞어서 썼잖아요. 공공자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할 때는 유틸리티리즘을 그 공공의 이익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공교롭게도 공짜가 같아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공공자는 보통은 이제 한자에서는 어떤 것이 성취된 것을 공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래서 그 공짜를 쓰고
무언가 어쨌든 성취되어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이익. 음. 그거로도 번역을 하고 여기서도 사실은 그 유틸리테리언이즘이 가지고 있는 약간 딜레마 같은 것 같아요. 그것도 과연 이 전체를 위한 이익이냐 아니면 전체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자신의 어떤 개개인의 행위가 어떠한 방식으로 베네피셜하게 이루어졌을 때를 말하는 것이냐 최대 다수의 행복을 말하는 것이냐 그렇죠. 최대 행복을 말하는 것이냐 영원한 숙제죠. 그러니까 어, 이제 항상 그 전체주의적 사고의 우려는 공리주의자들이 늘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음, 이 마이너리티에 대한 배려가 네. 부족하다. 머조리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춘다. 음, 근데 마이너리티가 머조리티에 비해서 대접을 적게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말뜻이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 말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공리주의자들이 익스큐즈 하려고는 안 하는데, 문제는 퍼머넌트 마이너리티가 문제거든. 음, 음, 뭐가 이렇게 붙었다 하면 항상 소수에 들어가는. 음. 그러니까, 다수의 편에 쓰기도 했다가, 소수의 편에 쓰기도 했다가, 이렇게 교차되는 경우는 그럼 억울하면 다음 편은 그럼 다수 편에 써.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네, 사안에 그럴 따라 그럴 수 그런데 있죠. 통상 뭐가 표를 하든 뭐 항상 뭐를 공리 계산을 하든 계산을 하면 항상 소수의 편에 서는 사람. 그걸 우리가 영원한 소수, 퍼머넌트 마이너리티 이들이 문제거든요. 음.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쉴드는 쳐줄 수 있다고 생각. 그 정의의 두 원칙 중에 두 번째, 두 번째. 롤즈의 네. 정의의 두 원칙 중에 사실 저는 차등의 원칙 같은. 그렇죠. 음, 저는 롤즈도 태생적으로 공리주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음, 그 차등의 원칙 같은 건 대표적으로 공리주의 원칙을 또 잘 변형시킨 그런 케이스. 절충시킨. 그렇죠. 절충시킨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 정의의 1원칙만 보면 그러면 뭐 근데 사실 정의의 1원칙도 맞습니다. 저도 공리주의자들도 공리주의자들 보기에 이렇게 아주 기껍지는 않은 원칙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렇죠. 왜냐면 뭐 절대 평등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 정치적 자유에 대해서는 공리주의자들도 판이 안전하게 이 테이블이 우선 좀 스테이블하게 있을수록 그 심리적 안정감이 오기 때문에 뭐 정치적 자유에 대해서는 평등을 깔자. 1인 1표. 그 공리주의자들이 벤담이 최초로 얘기한 거거든요. 1인 1표. 그 다음에 그분 아니에요. 그 초기 공리주의자들이 다 뭐 허치슨, 뭐 그렇죠. 샤프스웰이 다 이제 그쪽에 굉장히 중점을 그렇죠. 뒀으니까. 그 다 핵심 개혁가들이죠. 근데 이제 그 합을 해가지고 51이 49를 이긴다.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루소가 일반 의지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럼 일반 의지가 뭐냐? 그 투표에서 다수를 차지한 게 일반 의지냐? 그건 전체 의지다. 그럼 전체 의지는 뭐고 일반 의지는 뭐냐? 공리주의자에게는 그런 의미에서는 전체 의지만 있는 거지 일반 의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루소만 해도 또 이 초월적인 그렇죠. 그 무엇을 대륙적 네. 그 기질이 있으니까 뭐 눈에 안 보이긴 하지만 일반 의지가 있다. 뭐 해겔이 말한 시대 정신이 됐든 뭐든 뭐가 있다. 근데 루소도 재밌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일반 의지를 그럼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랬더니 전체 의지를 잘 보면 거기서 단초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전체 의지하고 다른 거다라고는 분명히 얘기했지만 아무런 연관관계 없고 뭐 그러면 특정의 한 사람의 해안에서만
일반 의지가 나오고 그게 나오는 거는 아니고 그 전체 의지를 잘 보면 거기에서 일반 의지는 이런 게 아닐까 하는 그것을 연상 추론할 수 있는 단초가 거기에 있다. 그런 거 보면 전체 의지를 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분명한 거는 이 영국 사람들 초월적인 거 제일 싫어하죠. 그렇죠. 심하게 표현하면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없는 거 자꾸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혹세무민하지 말라. 이 사람은 뭐 엄청나게 실용적인 사람들이니까 보여주고 얘기를 해야지. 뭐 이런 식이니까 그 초월적인 트랜센덴탈한 거에 대해서는 다 싫어하지만 반대로 저쪽에서는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드러나서 보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에만 기초해서 모든 걸 전개해 나가려고 하는데 세상 일이 다 그러냐. 그 개념이라는 것도 눈에 안 보이는 것인데 플라톤적인 이데아만 개념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건데 그거를 또 인정한다 그러면은 초월적인 게 그 현실을 초월하는 근거도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또 반박이 들어오겠죠. 근데 공리주의자들은 경험주의적 전통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전면에 내세워 가지고 그 얘기하는 것을 불편해하죠. 이쪽.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제 얘기를 잠깐 뭐 하자면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선생님하고 조금 의견이 다른 건 소위 이른바 의무론과 공리주의 사이에 거리가 지나치게 과장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말 자체가 사실 공리주의만큼 의무를 강조하는 사실은 윤리학 체계도 드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좋은 유틸리티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되면 너도 행복하고 사회도 행복하고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너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라는 그 강제 영역이 공리주의에 사실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너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구별을 할 때 이제 칸티안적인 이런 소위 이른바 의무론은 그거는 일종의 공기주의적 의무론이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좀 사실 적절치는 않고 근데 통상 어쨌든 공기주의라고 얘기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구별은 해서 봐야 한다. 공기주의적 의무론, 결과주의적 의무론. 아, 이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개념의 착수가 자꾸 일어납니다. 이게 의무론 그러면은 공리주의가 그 대척점에 서 있다 그러면은 마치 공리주의는 얘기 안 하는 것처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엄격한 더 많이 하고 있죠. 의무주의인데 그렇죠.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그 의무론과 이제 동기주의적 의무론과 공리주의 사이의 거리가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 서로 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 라는 생각을 좀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단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사회를 보는 시각과 사회 이론적 측면에서 진짜 뭐가 달라진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단지 짚고 있는 어떤 도메인이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칸트 말씀하셨지만 거짓말하지 마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실 진짜로 칸트가 무조건 거짓말하지 마라라고 얘기한 건 전 아니라고 이해를 합니다. 구조상 그렇다는 거예요. 구조상. 구조를 보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칸트가 얘기하는 도덕 법칙의 세계를 바탕으로 한 어떤 시민사회 구조가 깨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거짓말로 이루어지면. 예를 들어서 칸트가 생각하는 이제 시민사회 구조는 인간의 기본권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권은 또 그것이 이제 시민들이 주권자이고 그러면 이제 그 시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은 스타트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스타트가 소위 이제 정부가에게 자신의 어떤 권리를 행사하고 그래서 스타트가 다시 법을 통해서 이제 그 시민들을 구속하고 이런 식의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이제 기본권이
법화되는 그런 뭐 이런 구조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던 거니까.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뭔가 거짓말이 있게 되면 그러면은 요 권리의 흐름 자체가 왜곡돼 버리니까 정치적인 이런 어떤 스코프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인간의 어떤 도덕 스코프 자체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본 거죠. 도덕 법칙이라는 것이 이러이런 인간 사이의 갈등에 의해서 도덕 법칙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사실 그게 이제 뭐 선생님 책에는 그 역지사지하는 타입이 아니다 칸트는라고 말씀하셨는데 황금률을 부정한다 칸트는. 음, 근데 저는 오히려 역으로 어떤 층에서 보면 칸트야말로 제가 황금률을 가지고서 전 철학을 구성한 사람이 아닌가 음, 생각도 하는데 만약에 네가 나라면 너 어떻게 할래? 네가 또 내가 너라면 이걸 가지고서 이제 그 사이의 어떤 갈등 관계가 네가 나라면 또 내가 너라면으로 이제 화해시켜 가지고 이제 그걸로 법칙이 만들어지는 그게 음, 이제 소위 이른바 그 준칙이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형태로 이제 드러나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그 칸트가 말한 어떤 도메인은 어, 실질적인 수행 차원이 아니고 음, 그 실행의 윗 단계에서 구조가 이렇다. 음,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칸트가 이제 이론과 실천은 하나인다여야 한다라는 논문도 이제 쓰곤 하죠. 그렇긴 하는데 어찌됐든 반면에 공리주의자들은 어, 고 도메인이 아니고 약간 윗 도메인에서 물론 뭐 칸트도 이 도메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거고 이 밑에 얘기하지 않은 이유는 이 밑에 거 얘기하는 거는 내가 어떤 철학적 작업은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음, 근데 요 이제 밑 도메인에서 공리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면 사회가 좀 더 효율적이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그래도 좀 행복에 좀 더 가깝게 만들 수 있어. 이거 매우 매우 중요한 사실은 그 음, 사회 이론이잖아요. 사실 뭐 사회라는 게 따지고 보면은 사람들 다 개개인이 그래도 행복의 정도는 높아가고 또 합쳐도 또 전보다 높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라고 치면 그 칸트라고 해서 공리주의적인 마인드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문제고 음, 또 공리주의자들도 어느 점 저 선에서 이제 그걸 공리주의자들이 연역을 싫어하니까 위로 올라가는 걸 싫어하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어쨌든 뭐 철학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근거 찾기라고 한다면 근거를 쫓아 올라가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 이제 칸트적 어떤 그런 구조를 만날 수밖에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싸울 문제는 아니다. 이론적으로 싸우는 거죠. 네.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런 얘기를 해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것도 사실은 칸트적 정언명법의 한 사례다. 뭐 또 헤어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또 해외 뭐 같은 사람. 저는 사실 그렇죠. 솔직히 전 헤어는 칸트를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다고 못했다. 저는 본인이 뭐 보는 롤즈는 입장이긴 어떻게 합니다. 생각해요? 롤즈는 저 칸트를 정확하게 이해했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오해한 사람이라고 그렇죠. 생각하긴 하지만 그렇죠.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아, 제가 이거 저번에 세미나에서도 했던 얘기인데 요새 젊은 친구들이 자본주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음, 약간 희화시켜서 내가 회사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음, 그런데도 못 그만둔다고 음, 야, 자본주의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 그게 이제 모든 게 다 어떤 뜻을 쓰냐 하면 결국에는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고 할 때 이제 음. 자본주의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언어의 오해요. 오용이죠. 예. 근데 그 자본주의라는 말도 좀 조심해서 써야 된다고 보는 게 자본주의라는 말은 사실은 이른바 캐피탈리즘이라는 말은 막스의 고유 개념은 아니다. 막스가 가장 이제 그 자신 이론에서 중요한 하나의 개념으로 잡아서 걔를 이제 다듬어 가지고 역사 발전 5단계 설안에 집어넣어서 한 어떤 역사적 단계를 말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역사적 단계를 벗어난 뭐 이제 아주 또 다양한 형태로 물론 또 워낙 막스가 자본주의는 극복의 대상이라고 했으니까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오용이 되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만약에 자본주의라는 말이
일종의 시장 경제 같은 걸 말하는 거라면, 막스는 사실은 그걸 말한 거니까요. 부르주아 경제 체제를 말한 거니까. 만약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단 한 번이라도 안 그랬던 적이 있었냐? 지정은 늘 있었죠. 저 공리주의 같은 것 같아요. 인간이 공리적으로 안 산 적이 있나요? 아마 생존하기 쉽지 않았겠죠. 원시 시대든 뭐 언제나 인간은 효율적인 걸 따지게 되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행복할까를 항상 생각해 왔고, 그러면 어떤 구조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또 내가 행복하려면 사회도 행복해야 되고, 이 생각을 근대에 와서 갑자기 하게 되겠냐는 거예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리주의는 그냥 어떻게 보면 삶의 디폴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저의 베네핏을 생각하지 않고 제가 뭐 아무리 철학한다고는 하지, 철학인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제가 행위를 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이제 오히려 칸티안적, 사실 그 칸트뿐만 아니라 저는 벤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벤담이 되었든 허치슨이 되었든 무슨 샤프트베르가 되었든 뭐 칸트가 되었든 이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 약간 특이점이 있는, 커즈와일 얘기들 하잖아요. 특이점이 있는 생각인 거예요. 그 시기에 무언가 자신들이 좀 추상화시켜가지고 이 문제를 한쪽에서는 권리 중심으로 만들고, 그래서 어떤 추상적 체계를 꾸리고, 한편에서는 이제 공리를 가지고서 추상적 체계를 꾸리고, 이제 사실 공리주의는 사실은 따지고 말하면 법론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공리주의니 뭐 의무론이니 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대법이 생기면서 그렇게 이제 뭔가 추상적 층위에서 이론화된 것이지, 근원적으로 따져보면 권리는 저는 좀 인위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공리주의자들이 받아들여서 어려운 거예요. 이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공리를 쫓는다는 거는 너무 인간이 자연스러운 어떤 옛날부터 있어 왔던 어떤 패턴인데, 권리라는 거는 좀 뭔가 근대에 와서 뭔가를 좀 이론적이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용어죠. 뭐 이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배제하고 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의무론하는 사람들도 이 자연스러운 어떤 이런 공리를 쫓는, 추구하는 이런 인간의 본성을 부정하고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근데 한편으로는 또 공리주의자들도 이 의무라는 것이 좀 어떤 독특한 함의를 가진 거라는 걸 좀 이해하고, 이게 무너지면 그래도 근대 사회가 무너진다라는 어떤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이 좀 길었습니다. 네. 본인은 우선 그 권리의 이자가 네. 이익의 이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것도 재밌는 거예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결국 뭘 보호하겠다는 거냐? 그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익의 스펙트럼을 좀 넓히면 네. 그것이 단순히 물질적 이익만이 아니고 그렇죠. 어떤 실존적인 이익이나 네. 정신적 이익까지 포함한다면 결국에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어떤 그거 자체가 무슨 초월적인 가치가 아니라니까.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컨비니언스예요. 컨비니언스. 그게 뭐 정신적인 안정감, 그것도 필요로 하죠. 뭔가 그 사람이 불안에 떨지 않으려면. 그다음에 뭐 먹는 거, 입는 거, 의식주 이런 거 다 내가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로 하는 거. 그거를 개인 단위로 보호해 주겠다. 그게 개인 권리, 뭐 천부 인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대상 자체가 초월적인 건 아니고 그 보호막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 할 때 그걸 초월적인 데서 갖고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요격과 관련해서 이제 세 번째 질문은 선생님께서 공리주의 쪽의 견해를 가지게 되신 개인적인 배경이 있으신가요? 개인적인 배경은 간단합니다. 네. 언어 철학 가지고는 박사학위 못 받겠어. 너무 힘들어. 네. 그래서 이제 윤리학과 정치 철학을 보니까 네. 그때 지도 교수가 아주 탁월한 공리주의자였어요. 그 로셀 하딘이라는 분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뭐 그분 밑에서 공부하면서 또 해보니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좀 그 실용적 기질하고 공리주의 잘 맞는 거예요. 네. 공리주의를 해야 되겠다 하고 그 사람을 찾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해보니까 이거 나하고 기질이 잘 맞는다. 그래서 오늘 운이 좋으셨네요. 운이 좋은 거죠. 거기서 만약에 칸티안 뭐 에티시스트를 만났거든요. 만났다. 거기서 만났죠. 알렌 거월드라고. 거월스는 칸티안이라고 봐야죠. 그래도 칸티안이죠. 쉽게 봤을 때, 네, 네. 뭐 자기 스스로 할 때 일단 본인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 그러니까 헤어가 칸티안이라고 하듯이. 그러니까 이 소위 영미권의 그 칸티안 중에서 뭐 로버트 노직은 칸티안 제대로 잘 들어맞는 칸티안이라고 생각하세요? 노직은 스스로 칸티안이라고 생각을 하지. 하죠. 그렇게 사이드 생각할까요, 컨스트레인 과연? 얘기하면서 네. 칸티안 얘기하죠. 칸트 얘기는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롤즈처럼 스스로 칸티안이라고 자처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노직은 제 아니, 생각에는. 어디 시점에선가 자기 사이드 컨스트레인이라는 게 칸트에서부터 온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근데 하여튼, 이 소위 영미권에 있는 칸티안들은 네네. 독일권에서 보기에는 다 이 사쿠라들이에요, 다. 예? 본인이 그렇게 뭐 주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 사실을 두고 볼 거예요. 근데, 공리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 생각이 비판하는 쪽에서 주장하는 것만큼 그렇게 사악한 것도 아니고, 뭐, 노예, 뭐, 브레이, 뭐, 이러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 이론적 그 틈새를 열어놓고 있다는 것을 치고 들어오는 거고, 끝까지 밀어붙이면은 뭐, 그것까지 옹호할 수도 있는 거다라는 이론적인 그 엉성함이라고 그럴까, 뭐, 그런 걸 고장하는 거지, 공리주의자들이 사실 약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남만 희생하고 내 것만 챙겨, 그건 이기주의자고, 공리주의자는 남이든 나든 똑같이 전체의 공리가 더 클 때는 글로 갈 용의가 있고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너는 네 자신이 마이너리티에 들어가 있을 때도 그러면 그걸 주장하니 그렇다. 이런 부분들을 잘 저쪽에서는 바이를 안 하죠. 뭐 공리주의자들은 항상 자기 자신이 다수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만 또는 있다는 전제하에서 다수의 이걸 주장한다? 아니죠. 계산해 보니까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위치가 마이너리티야. 그럼 그때는 또 편리하게 공리주의를 버리냐? 그럼 그렇다 하더라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서두의 철학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개념의 절차탕말을 하는 직업. 철학자는 개념의 장인. 개념 디자이너. 개념 디자이너. 뭐 컨셉 디자이너. 그런 표현을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제 개념에만 너무 무게중심이 가게 되면 굉장히 도그마틱해지죠. 그렇죠. 관념주의로 가겠죠. 또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너무 장난을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설득 구조에 있어서도 개념의 어떤 화려한 어떤 이런 구조만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호도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개념이라는 게 아니라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위험이 있죠. 공리주의의 가장 큰 어떤 장점이랄까, 어떤 그 미덕이랄까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그 개념의 장난으로부터 그래도 가장 자유로운 개념의 장난에, 개념의 어떤 이성의 관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체계가 아닌가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번 첫 번째로 언제나 구체적인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도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언제나 구체적인 걸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라고. 그러니까 힘들죠, 공리주의자들은. 저쪽에 이제 다른 그 개념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준비를 해야 하고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러나 그것이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어쨌든 어떤 표현이 좋을까요? 영어로 하자면 사운드함을 좀 잘 유지할 수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우리가 사회를 얘기할 때, 이상적인 걸 얘기하면은 대부분 많은 경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행복이 손실되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렇죠. 오히려 사회를 끌고 가는 어떤 더 깜찍한 힘은 사운드니스, 뭐 건전함 이런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논리적인 이론적인 엄밀성을 떠나서 그런 사운드함이 을 공리주의 하나의 미덕으로 본다면 그렇다면 사실은 공리주의가 훨씬 더 한국에서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싶을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또 허수아비 논쟁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또 남의 얘기 듣기 싫어. 또 철학자들조차도 그러니까 그냥 듣고 근거가 이렇구나라는 걸 잘 이해하고 또 자신의 어떤 근거를 또 발전시키고 그러면 될 텐데 꼬리표를 붙이는 순간 이미 네이블링 하죠. 나는 얘기 안 해.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좀 사실 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까. 철학적 토론에 익숙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요. 물론 저는 공리주의자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공리주의가 가지고 있는 미덕에 대해서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어떻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나요? 즐겁기만 한 게 아니라 많은 걸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얻어갔습니까? 요즘 제가 내세우고 있는 게 깨달음인데, 네. 깨달음들이 이 책도 사실은 깨달음에 대한 책이죠. 맞습니다. 철학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덕목이 깨달음이죠. 저는 맞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롱테이블 세 번째 시간 진행했고요. 철학자 김영철 선생님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철학의 힘, 물론 이거 이제 개정판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제 많은 곳을 손질을 하셔가지고 훨씬 더 깔끔한 형태로 나왔고요. 2024년 7월 25일에 서삼독이라는 출판사에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래도 이제 이 책만이 아니고 제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철학적 어떤 통찰들, 견해들, 그리고 사회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가, 철학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가. 물론 이제 이 책에 다 녹아 있습니다만 이러한 이야기들을 포괄적으로 나눠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훌륭한 선생님 모시고 또 좋은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